자, 206페이지 환지 처분이라는 또 색다른 용어가 나오죠. 환지는 새 땅이잖아요. 새 땅을 처분하자는 거예요. 새 땅을 주자 이거죠. 분양 처분과 같은 맥락이죠. 근데 환지라는 말을 쓰냐면 토지 쪽이라 그래요. 토지 쪽이라. 그럼 여기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지 계획을 다 작성했다는 것은 토지를 뭘 주겠다는 걸 다 잡았다는 얘기죠. 종전 소유자에게 토지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겠죠. 토지를 구획 정리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시행자 그러겠죠? 공사 끝났습니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이걸 공사 완료를 공고한다고 하죠. 공사 끝났습니다. 알립니다. 알리고 공람시킵니다. 공람은 보여주는 거죠. 공사 내용을 소유자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공람을 시키는 이유는 이 공람 기간 안에 그 내용을 보고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는 의견을 제출하고요. 그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깔끔히 취해줍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조치를 다 취했으니까 이제 검사를 해야죠. 공사 체제로 끝났나? 검사한다. 이게 바로 준공검사. 준공검사를 해서 사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준공검사는 당연히 지정권자가 해주겠죠. 또 지정권자로부터 검사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물리적 사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끝났으니까 새 땅이 만들어졌고 새 땅을 줘야 됩니다. 이것을 환지 처분이라고 한다. 환지를 처분한다. 여기서도 한 문제를 예상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득점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6개 중에 4개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환지 처분이 뭐냐 그러면 시행자가 토지를 분배하는 겁니다. 토지를 나눠주는 거죠. 그럼 토지를 나눠줄 때 자기 멋대로 나눠주지 않겠죠. 이미 앞에 사업 전에 토지 분배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요 계획대로 그대로 토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 그래서 환지 처분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분배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환지 처분의 효과가 중요할 것이다. 효과가 4가지. 이게 중요한데요. 자, 그럼 일단 이렇습니다. 시행자가 사업이 끝났죠? 끝나면 환지 처분을 공고한다고 해요. 공고. 공고라는 건 알린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시행자입니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를 딱 모셔놓고 그럽니다. 사업이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새 땅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공고를 해요. 이것을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나눠 드릴게요라고 공고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새 땅 받아갑니까? 다음 날부터 받아갑니까? 다음 날 돌아가죠? 그래서 환지 처분을 공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자는 새 땅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A라고 하는 종전 토지가 있었어요. 이자에게 사업이 끝나면 새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환지입니다. 환지, A를 위한 환지. 그럼 환지를 처분했다는 얘기는 이 A가 새 땅을 취득하는 거죠. 그죠? 새 땅을 취득합니다. 언제 취득한다고요? 공고일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A는 다음 날이 되면 환지를 취득하는데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종전은 토지에 있던 권리가 있잖아요. 종전의 권리가 다음 날 환지로 이전되는 거죠. 이쪽의 권리가 이쪽으로 이전되니까 결국 A는 이 땅을 차지한다와 똑같은 뜻입니다. 권리가 이전되는 거죠. 큰 땅에서 새 땅으로 권리가 다음 날 이전된다. 첫 번째 효과는 권리가 이전됩니다. 다음 날 큰 땅에서 새 땅으로 권리가 이전된다. 두 번째, 채비주는 누가 취득하죠? 시행자. 보리주는 누가 취득하죠? 환지계획 정한 자, 그 자가 취득하는 겁니다. 채비지, 보리주를 취득하는 것도 다음 날이죠. 그럼 입체환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입체환지는 뭘 취득하는 거죠? 건물 그러면 촌티나잖아요. 공유지분, 그죠? 있어 보이잖아, 그죠?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다음 날입니다.
그럼 청산금이 있었습니다. 과부족을 돈으로 처리하는 청산금이 확정되는 것도 다음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권리가 이전되고 물권이 취득되며 확정되는 겁니다. 요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획을 딱 꺼놓고 다음 날 새로운 것들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날 새로운 시대, 즉 새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시대를 다음 날 열어주려면 그 전날, 바로 이 전날 불필요한 걸 없애줘야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게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는 것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 공고일이 끝나는 때 불필요한 게 소멸되고 맞바로 다음 날 이전 취득 확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식화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환지처분의 의의부터 보도록 해요. 환지처분이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에 종전 토지의 권리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새로운 토지가 환지가 되겠죠. 새로운 토지와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부족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한다. 그 땅을 주는 것도 환지처분이지만 땅 대신 돈을 주는 것도 넓은 의미의 환지처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너 3번으로 갑니다. 환지처분의 절차가 나와 있죠? 거기 1, 2, 3, 4의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 위주로 갑니다. 첫 번째, 공사 완료를 공고하고 공람시킵니다. 시행자가 공사 끝났습니다. 공고하고 공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왜 보여준다고요? 2번,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죠. 공람 기간 내 소유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번에 준공 검사를 받는 거죠. 준공 검사는 누구한테 받는다고 나오나요? 안 나오나 거기요? 지정권자 그랬죠. 지정권자로부터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끝내겠죠. 그 다음에 4번에 환지처분을 공고합니다. 새 땅 줄게요 라고 공고하는 거죠. 요 공고는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하겠죠. 아주 공고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이제 괄호 4번에 환지처분의 효과라고 나옵니다. 별표 하나 딱 세요. 이제부터는 공식화하는 겁니다. 이전 취득 확정은 다음 날. 불필요한 게 소멸되는 건 공고일이 끝나는 때 이렇게 공식을 딱 잡아놓고요. 자, 1번 읽어볼게요.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그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보며 그랬어요. 여기까지 읽어봤습니다. 속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죠, 그죠? 대충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똑같은 뜻을 어렵게 풀어놨어요. 잠깐 봅니다. 만약에 순서를 이렇게 풀었으면 쉽게 이해가 돼요. 제가 풀어볼게요. 종전의 권리는 다음 날 환지로 이전된다. 그러면 맞바로 해석되죠. 근데 이건 어렵게 풀었어요. 거꾸로 풀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출발하고 있잖아요. 환지는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라고 돼 있죠. 새 땅이요, 다음 날 헌 땅으로 본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쪽의 권리가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도치법을 쓴 거예요. 거꾸로 풀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는 종전 토지 권리, 새 땅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불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소멸한다고 돼 있죠? 소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끝나는 때가 있잖아요.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앞에 말 몰라도 돼요. 소멸이 나오면 끝나는 때를 딱 잡으시면 돼요. 공식화자. 자, 이제 3번으로 들어갑니다. 3번. 입치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치환지는 뭘 얻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아까?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눈으로 쭉 훑으면서 언제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다음 날. 공유지분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쭉 훑으면서 다음 날 공유지분 취득 확인하시면 돼요. 공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날 공유지분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4번 내려갑니다. 채비지 보류지의 경우인데 도표를 보면 채비지는 누가 취득한다? 시행자. 보류지는요? 환지계획 정한자. 언제 취득한다? 다음 날.
딱딱딱 돼 있죠? 거기 도표에. 다음날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책을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맨 위에 환지 등기 나오죠? 오늘 공시법 배웠잖아, 그죠? 김영석 교수한테 배웠죠? 그분이 세법 공식 같이 하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초유의 사태입니다. 다 잘하죠? 아직 모르시나요? 다 잘할 겁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의 가장 큰 특징, 요약 강의 1인자예요. 세법도요, 세법이 사실 부담을 가장 줄여주는 과목인데 불필요한 거 과감히 버리죠. 딱딱딱 필요한 거. 엑기스의 대가. 김영석 교수. 뭐 제가 그렇다고 그분한테 술 한잔 얻어본 거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공시법하고 세법을 같이 하니까 이 격주 수업 하잖아요. 그래서 뭐 진도를 맞추거나 그럴 때 대단히 유익할 겁니다. 그럼 지금 공시법 할 때 등기부터 하나요? 지적부터 하나요? 지적부터 하겠죠. 등기 아직 안 배우셨어요? 조금 들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봤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는 봤을 거 아니에요. 아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야, 지금. 들어봤냐를 물어본 거야. 들어봤죠? 소유권 보존 등기. 들어봤죠. 알지는 못하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 환지 등기 할 때 보존 등기를 알아야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법은 민법이나 이런 것들이 한 바퀴 도는 상태에서 강의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뜻만 알려드릴게요. 환지 등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얘가 새 땅 차지했죠? 차지를 하면 이거 내 땅이야 라고 등기해야 되잖아요. 이게 환지 등기예요. 새 땅에 대한 등기를 환지 등기라고 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자 이거죠. 자세한 건 다음 단계 때 알려드릴게요. 새 땅 내 거야 라고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환지 등기. 이렇게 사업이 딱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는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도 될까요? 안 외워도 됩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 절차를 적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한 거지 순서를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환지 등기는 줄만 딱 쳐놓고요. 환지 등기가 뭐라고요? 새 땅 내 거야 라고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환지 등기입니다. 자, 이제 05번에 청산금 보겠습니다. 거기다 땡땡 하시고요. 청산금의 뜻을 좀 적을까요? 개별적 과부족. 개별적 과부족 금전 처리. 개별적 과부족을 금전으로 처리하는 걸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자, 개념 볼게요. 청산금이란 환지 처분에 의한 적법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가치의 과부족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환지를 부지정했습니다. 청산 대상이다 아니다. 환지를 부지정했대요. 새 땅 못 받았대요. 청산 대상이죠? 미리 줍니까? 끝나고 줘야 됩니까? 미리 줄 수 있었고요. 환지를 받은 자입니다. 환지를 받은 자도 청산 대상인가요? 그렇죠. 이건 미리 줄 수 있나요? 끝나고 줘야 되나요? 끝나고 줘야 되죠? 자, 그럼 2번으로 갑니다. 성격. 자, 1번 봐요. 청산금의 징수, 징수해라 밑줄. 징수니까 증환지예요? 감환지예요? 증환지. 거기다 증환지라고 적으시고. 증환지니까 땅을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부당이득 반환과 같다고 돼 있죠.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성격이 있다. 2번 봅니다. 청산금의 교보, 교배라 밑줄. 요건 감환지죠? 감환지. 감환지니까 땅을 덜 받았어요. 따라서 손실 보상의 개념이 있는 거죠. 땅 덜 받았다, 손실 보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걸어 3번. 산출 기준을 볼게요. 환지를 정한 경우도 대상이라는 얘기고요.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도 청산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경우에 과부족부는 종전 토지나 환지의 위치 지목을 종합적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 그 기준이 나오는 거죠. 근데 4번 제목 봅시다. 청산금의 결정시현이라고 되어 있나요? 결정이다 동그라미. 이 결정은요, 금액 결정이라고 적으세요.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청산금의 금액은 언제 결정될까? 우리가 물건값이 물건 사고 팔 때 결정되듯이 청산금도 새 땅을 주고 받을 때 결정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합니다. 새 땅 받을 때 결정돼요. 다만 한 장 넘겨보자. 환지 부정이 나오나요? 새 땅 못 받은 경우죠.
이때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한다고 돼 있죠. 새 땅을 못 받은 경우는 청산금을 교부할 때니까 줄 때 금액은 결정된다. 그럼 교부에다 밑줄 치고요. 이 교부는 미리 줄 수 있나요? 끝나고 줘야 되나요? 환지 부정이잖아 이거. 거기다 환지처분 전이라고 적자. 미리라고 적지 말고 환지처분 전. 환지처분 전에 교부할 수 있고 그때 금액은 결정되는 겁니다. 이제 5번 볼까요? 제목 봅니다. 청산금의 확정이다 동그라미. 이것은 법률상 확정이라고 적으세요. 법률상 확정. 우리 방금 전에 결정이 있었고요. 지금 확정이 나오는데 국어적으로는 뜻이 같아 보이나 전혀 뜻이 달라요. 아까 결정은 금액 결정. 지금의 확정은 법률상 확정. 그걸 화살표 딱 치고 기산점의 기준. 이 확정은요. 기산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산점의 기준은요. 날짜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확정일로부터 몇 년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자, 확정 언제 된다고 나오죠? 다음 날 나오죠? 다음 날 확정된다.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청산금의 확정은 다음 날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산금에서 날짜 같은 거 따질 때 기준점은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 다음 날부터 기준일을 잡는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괄호 6번의 제목 봅니다. 청산금의 징수나 교부는 누가 한다? 징수교부 누가 하겠어요? 시행자가 하겠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를 합니다. 다만 환지 부정 나왔습니까? 이 경우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미리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지처분 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고 그때 금액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괄호 7번 제목 보세요. 청산금은 분할 징수, 분할 교부가 가능합니다. 원칙은 일괄 징수 교부가 원칙입니다만 이자를 붙인다는 얘기 나올 거예요. 이자를 붙여가지고 분할 징수 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제 8번 강제 징수에다 밑줄. 강제 징수는 뭐죠? 그다음 압류 절차라고 적으세요. 낼 자가 돈을 내지 아니하면 압류 절차로서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 같은 거 체납되면 딱지 딱딱 붙이고 뺏어가잖아요. 그게 강제 징수인데, 자 그렇다면 강제 징수는 행정청만 가능할까요? 비행정청도 가능할까요? 비행도 가능하다고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답변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서 딱지 딱딱 붙이고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럼 도둑질이잖아. 그래서 강제 징수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행정청만 가능. 행정청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창피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팍팍 얘기하세요. 그래 제가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는지 모르는지. 여러분들 면박 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 알으려고. 그래서 강제징수는 누구만 한다? 행정청만 가능합니다. 밑에 1번 제목 보세요. 행정청 시행자니까 청산금 낼 자가 내지 아니하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니 행정청 시행자는 강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2번 제목 봐요.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강징수할 수가 없잖아요. 낼 자가 안 내도 강징수권이 없다고요. 그럼 누군가한테 맡겨야 되죠? 특도 시군구에게 그 징수를 위탁합니다. 특도나 시군구에게 강징수를 해주세요라고 맡긴다 이거예요. 그럼 특도 시군구는 거저해줘요? 수수료 받아요? 4%의 수수료를 받고 징수를 위탁해줍니다. 4%. 예전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50억 원을 위탁 징수해줬다. 수수료 얼마냐? 이게 출제된 문제예요. 50억의 4%는 얼마입니까? 계산도 안 되네. 너무 많아서. 2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2억을 수수료 내는 거죠. 자, 이제 물음 드리겠습니다. 조합이 시행자 맞나요, 조합? 야, 시간 꽤 걸린다, 그죠? 조합 시행자잖아, 그죠? 조합은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죠? 그 자는 조합원에게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청산금. 아까 청산금은 누가 징수교부한다고요? 시행자잖아, 시행자. 징수교부. 강제가 아니고요. 청산금 내라고 징수하는 거. 그럼 조합도 시행자니까 징수할 수 있어요. 했는데 그 자가 안 내.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없다? 그 자는 없죠. 그죠? 위탁해야 되겠죠? 하나 더.
LH공사. LH공사 시행자 맞죠?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네. 그자도 시행자입니다.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징수했는데 그자가 안 내. 강징수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LH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아셨죠 이제? 좋습니다. 자, 이제 9번의 제목을 봐요. 청산금의 공탁입니다.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가 불투명하면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번 청산금의 소멸시효 빨간펜 밑줄. 거기다 땡땡하고 하나 받아 적으세요. 공법상 소멸시효는 대부분 5년이다. 공식입니다. 대부분 5년이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5년의 밑줄. 이건 너무나 당연한 숫자입니다. 이걸 숫자를 바꿔낸다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5년을 따질 때 공고일부터 따질까요? 다음 날부터 따질까요? 응? 맞았습니다. 거기다 다음 날이라고 적으세요. 다음 날부터 5년을 따집니다. 그럼 왜 다음 날? 이유는? 그건 몰라, 그죠? 찍었네, 그죠? 여기 봐봐요. 아까 설명이 다 들어간 거예요. 청산금의 확정이 다음 날 된다고 그랬죠? 확정은 기산점의 기준이잖아요. 날짜 따질 때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확정됐으니까 이때부터 5년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5년을 그대로 주고요. 다음 날을 빼고 낸단 말이에요.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다음 날이 나와줘야 맞는다. 요겁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그 정도 해서 청산금 마치고요.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06번에 감가보상금. 이것도 돈이겠죠.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렇겠죠, 뭐. 3월달로 넘기자. 안 궁금하니까. 청산금만 일단 띄워놓고요. 자, 이제 책을 쭉 넘기셔갖고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예. 219페이지 펴주세요. 219페이지 맨 위에 도시개발 채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만 하고 도시개발법을 끝내겠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답변을 드려볼게요. 유도해 볼게요. 아까 환지 방식을 공부했잖아, 그죠?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비는 어디에서 객출합니까? 환지 방식일 때 사업비용은 어디서 갖다 쓰냐고요? 응? 토지주한테 달라고 그래요? 아니잖아, 아까 나 했는데. 채비지잖아요. 채비지를 주면 이걸 매각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이럴 때 다 그렇지. 3월달부터 좋아지니까. 다시 한번 환지 방식일 때 사업비용은 채비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사업비용 쓰겠죠. 근데 그 돈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채권을 발행해야 사업비용을 조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자, 내용 보자. 지자체장, 즉 시도시를 뜻합니다. 그자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한다? 시도지사. 발행의 목적은 뭐다? 사업비용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책을 한 장 넘겨주시고요. 3번에 상환기간이 나오죠. 채권은 나올 때마다 상환기간은 필수입니다. 5년에서부터 10년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기간을 정합니다. 그 사이 기간에서 현금으로 상환해 주는 겁니다. 맨 밑에 5번으로 갑니다. 소멸시효가 나오죠. 아까 했던 거 공법상 소멸시효는 대부분 몇 년이다? 5년이다. 그래서 읽어보면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한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당연 5년. 이자는 몇 년? 왜 2년? 2자잖아. 3자라면 3년이었겠지. 이자니까 2년이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을 아주 재밌게 맞췄습니다. 자, 이제 정비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비법인데요. 우리 부동산 공법은 6개의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개를 끝마친 거예요. 국토법률 맞췄고요. 그리고 도시개발법 맞췄습니다. 이 세 번째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죠.
여러분들이 답변 안 하니까 좋은 건 있어요. 진도가 참 빨리 나가지네. 다른 지역보다 30분이 빨라지군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30분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답변만 유도한 게 아니죠. 자꾸 반복을 시켰겠지, 제가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그랬겠죠? 그러니까 답변하면서 공부가 되는 거죠. 제 유일한 학습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잘 안 하시니까, 그죠? 안 하시니까 시간은 절약돼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죠? 저는 좋은데 괜찮아요. 근데 아주 어색하네. 안 했던 방식으로 수업하니까. 저랑 이제 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법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여기서는 6개의 문제가 나오고요. 한 4, 5개 정도는 득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법의 이름을 해석해 보면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정비라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기존 걸 뜯어 고치는 거예요? 기존 걸 뜯어 고치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 방금 배웠던 도시개발 사업하고요. 저 법에서는 정비사업을 합니다. 정비사업을 비교해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은 신도시를 개발하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뜻합니다. 그러면 신도시 개발은요, 주로 변두리에서 한다, 중심부에서 한다. 변두리. 토지가 있을 때 토지를 반듯반듯 구획 정리하는 사업이죠.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 대상이 토지예요, 건축물이에요, 둘 다 다예요. 대부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목 사업이잖아, 그죠? 변두리니까 건축물이 없거나 있어도 한두 채밖에 없다고요. 주 대상이 토지입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주로 건물이 있는 도심권 내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노후된 주택이 있고요. 노후된 기반시설이 토지나 있다. 이것을 밀고 새 땅, 새 집을 만들어서 분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은 사업 대상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은 대부분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도심권 내에서 시행되니까 사업이 딜레이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범죄 문제가 발생하죠. 신속성을 요하는 사업이기도 하죠.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법은 앞으로 어떻게 부른다? 도시정비법이라고 부르자. 도시정비법 줄여서. 우리 법에서도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자고 했습니다. 이건 사업법인데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연상하시고요. 자, 첫 번째, 사업의 대상이 주로 토지도 되지만 건축물도 된다.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상대로 하니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철거.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해관계가 대단히 첨예하다. 이해관계가 대단히 복잡한 첨예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게 막 사람 죽고 막 그러잖아요. 과거 몇 년 전에 용산 재개발 참사가 있었죠. 세입자 이주시키면서 몇 사람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이해관계가 대단히 첨예하다. 이 첨예한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매 절차마다 동의가 많습니다. 이건 동의가 참 많아요. 뭐 할 때마다 동의 받아야 돼요. 이것은 복잡한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동의가 분수로 되어 있는 동의가 못 나와도 20몇 개 돼요. 이걸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제가 시험을 맞기 위해서 5개 정도만 암기하라는 걸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암기하면 된다. 또 이것은 도심권 내에서 시작된다. 도심권 내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신속성을 요한다. 신속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정비사업의 종류가 딱 3가지.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사업을 구별해 주는 것이 학습의 목표입니다. 자,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 재개발 사업.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우리는 정비사업이라고 하죠. 일단 이름부터 숙지하셔야 되죠. 첫 번째 뭔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재개발 사업. 세 번째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도시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가장 못 사는 동네 달동네 사업이다. 달동네 사업이니까 기반시설도 전무하고요. 아주 노후불량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아주 비참하다라고 해서 비참한 동네. 비참한 동네니까 힘이 있는 자가 사업을 와서 해줍니다. 스스로 자체로 시행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는 자가 해줘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자치적 시행할 수 없다. 자치적 시행이라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하는 걸 뜻하는데 이걸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합이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자,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을 비교해보자. 어떤 게 범위가 더 넓습니까? 이게 넓은 거죠. 이건 토지와 건축물 모두 상대로 하는 거죠. 기반시설을 새로 깔고 노후된 주택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뭐만 대상이다? 건축물. 기반시설은 깨끗한 겁니다. 건물만 밀고 다시 하는 거죠. 재건축은 이런 거예요. 서울 강남에 나가봤다. 주변에 도로 같은 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가 노후화됐다면 아파트만 밀고 다시 하자. 이게 재건축이고. 재개발은 그 주변에 토지나 건물을 몽땅 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은 주로 건축물을 상대로 하니 이것은 토지와 무관하다. 토지와 무관한 사업이에요. 주로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이다. 그럼 재개발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주택 재개발이었습니다. 근데 주택을 떼버렸거든요. 그냥 재개발 그랬으니까 과거에 주택 재개발보다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죠. 그냥 재개발하면 주택 재개발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이 사업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시장 재개발 플러스 도심 재개발 플러스 공장 재개발이 합쳐진 게 바로 이 사업이에요. 그럼 시장 재개발은 재래식 시장을 밀고 다시 하자. 도심 재개발은 구상가 건물이 노후화됐다 밀고 다시 하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주로 상업지역이니까 상업지역이 대상이다. 상업지역에서 했을 것이고요. 공장 재개발은 시와 공단이 노후화됐다 밀고 다시 하자예요. 이건 주로 공업지역이 대상일 것이다. 그래서 좀 이따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재개발 사업은 상업과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주택 재개발 물론 포함되고요. 상권의 활성화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 이제 재건축은 토지와 무관합니다. 이 세 개 사업 중에서 제일로 못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그 다음 못 사는 게 재개발. 재건축은 부자 동네예요. 부자 동네니까 투기가 엄청 셉니다. 투기가 크기 때문에 재건축은 공법상 대단히 규제를 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를 봐주시죠. 226페이지 제2절 용어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의 정의가 나오죠. 정비사업을 계획적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구역을 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재건축구역이나 재개발구역을 모두 포함하겠죠. 그럼 지정고시라 밑줄 치고요. 6인이라고 적으세요. 6인이 지정고시를 합니다. 정비구역은 6인이 지정한다. 6인이 누구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자가 구역을 정한다. 이제 괄호 2번. 정비사업의 정의가 나오죠.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물을 개량, 건설한 다음의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박스에 세 가지 사업이 나오죠. 그 박스에다가 제목을 달자 이걸 내용이라고 적자. 내용. 정비사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별표 하나 딱 달아주세요. 정비사업 내용인데요. 이제 1번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문장이 꽤 길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두째 줄쯤 내려가면 개선하거나 이런 문장이 나오죠. 거기다 빗금을 딱 쳐버리세요. 개선하거나에서 문장 하나 끝나고 뒤에 게 또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사업도요. 두째 줄에 개선하거나 있잖아. 그죠? 하거나 다음에 빗금을 딱 꺼놓으세요.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개선하거나 나오죠? 첫 번째부터 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내용입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벌써 비참한 냄새가 나죠.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과도기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서 하나 끝나죠. 형광펜건에서요. 극히 열악 색을 칠하시고요. 노후 불량의 색을 칠하자. 극히 열악, 노후 불량 이것이 바로 핵심이 되겠고요. 극히 열악, 노후 불량.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자, 읽어보니까 철거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응? 지금 읽은 거. 다시 읽어야 되겠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고 돼 있잖아요. 철거의 느낌이 나요, 안 나요? 네? 안 나요. 기존의 주택이 밀집돼 있고요. 여기 시설을 확충해서 환경을 보존한다니까 철거 방식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재개발 보겠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예산화 끝나죠. 형광백건에서 열악과 노후 불량의 색을 칠하자. 열악, 노후 불량입니다. 아까 거보다 좀 덜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나오는 이유는 여기 써 있잖아요. 요것은 상업이고 요건 공업이잖아, 그죠? 그런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그다음 밑줄.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상권 활성화는 재개발입니다. 단지 3번에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정비 개발차는 양호합니다. 서울을 예를 들었죠. 양호 하나, 노후 불량 건물이라고 돼 있죠. 이건 형광펜으로 양호 노후 불량의 색을 칠하자. 양호 노후 불량.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 노후 불량. 요건 열악 노후 불량. 요건 양호 노후 불량이죠. 그리고 이 셋 중에서 상권 활성화가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부자 동네는 재건축. 토지 보호한 게 재건축. 제일 가난한 게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한 장을 넘겨줍니다. 이제 괄호 4번에 정비 기반시설 밑줄 쳐놓고요. 괄호 5번에 공동 이용시설 밑줄 딱 쳐놓으세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종류 구별. 괄호 4번과 괄호 5번을 종류를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작년도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죠. 자, 우선 정비 기반시설은 정비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뜻합니다. 첫 줄을 보면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가 나오죠. 기반시설 느낌이 탁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짜로 시작되는 세 가지 체크해 봅니다. 공원, 공용주차장, 그리고 공동구. 이건 정비 기반시설이고요. 이제 5번으로 가서 공동이용시설 보자.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에 간 공동작업장. 거기에 공짜로 시작되는 게 뭐죠? 공동작업장. 이것 갖고 비교하면 돼요. 위에 거 세 개는 공짜인데 정비 기반시설. 지금 건 공동이용시설. 공동작업장을 기반시설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이다. 이렇게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작년에 무슨 문제가 하나 이렇게 나와요. 유치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나왔어요. O예요, X예요?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 맞습니까? 상식이잖아요, 그냥. 공동이용에 애나 어른이나 다 써야 되는데 유치원을 다 와요? 애들만 오잖아요. 그건 틀리는 정답이었죠?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이제 오른쪽 갑니다. 괄호 9번에 토지 등 소유자다. 별표 하나 딱 세요. 정비법에서는요, 토지 등 소유자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일단은 토지 소유자라고 안 하고요. 등자가 들어가고 있죠. 등자가 들어가는 건 건축물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가 왜 중요하냐? 다음 주에 우리가 조합을 배울 거거든요. 조합원의 자격이 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돼야 합니다. 얘가 곧 조합원의 자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업마다
토지용 소유자가 제각기 다를 텐데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줄여 쓸게요. 무슨 사업이야? 주거환경 개선. 요건요? 재개발. 요건요? 재건축이죠? 이렇게 써도 무난할 것 같아요. 이 세 개 사업에 있어서 토지용 소유자를 가름할 때는 이 셋 중에 토지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면 돼요. 요거 두 개는 토지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건 토지와 무관하다고 그랬잖아요. 써 있잖아요, 이게. 요거는 토지와 무관하니까 요거 두 개는 토지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토지용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까지 됩니다. 토지가 되니까 지상권자도 됩니다. 자, 물음 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이죠. 토지 소유자는 여기에 해당된다, 안 된다? 된다. 건축물 소유자 해당되죠. 지상권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토지용 소유자가 곧 조합원의 자격이죠. 그러면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만 재개발 조합원이 누군지 보자. 재개발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 소유자한테 해당됩니까? 되고요. 건물 소유자 되죠? 지상권자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면 몇천 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대수가 1000세대면 건물 소유자 1000명 다 되고요. 지상권자의 토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토지와 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자가 해당된다. 자, 물음들이죠?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재건축일 때 건축물 소유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돼야 안 돼요? 그럼 얘는 된다, 안 된다? 자, 이렇습니다. 이건 또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도 되는 거예요. 이건 mit으로 되어 있잖아. mit은 영어로 and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딸랑 건물만 갖고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을 때 해당이 된다. 하나의 단어다 이거예요.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 그리고 재건축 경우에는 토지와 무관하니까 나대지 소유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지와 무관하니까 지상권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자도 X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구문에 토지용 소유자 별표 하나 들어가 있죠. 자, 박스 보면 주거환경 개선이나 재개발일 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각각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건축의 경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라고 되어 있으니 그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mit이니까 하나의 단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10번 볼게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나오죠. 등자가 들어가니 이건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지방공사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자가 들어갑니다. 토지주택공사 등 하게 되면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지방공사가 플러스했다고 보시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제가 LH공사 등 이렇게 쓸게요. 그래 되면 LH에다가 지방공사가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용어정입니다. 용어정에서 문제를 낸다면 둘 중 하나예요. 아까 내용이라고 썼던 거 있었죠. 극희열하고 노블량 나온 거 있었죠. 그거 아니면 지금 한 토지용 소유자 둘 중 하나 시험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시험 문제로 생각하시고요. 자, 이제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기면 이제 3절부터 나오죠? 3절의 제목이 뭡니까? mit을 점으로 바꾸세요.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입니다. mit을 지우고 점으로 딱.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인데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기본 방침으로 부르겠습니다. 법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방침이 나왔고요. 그다음 오른쪽 페이지 제 4절입니다.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굉장히 길잖아 지금요. 이것도 줄여서 기본계획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겨보겠습니다. 235페이지 봐주세요. 235페이지 제 5절 제목이 나올 겁니다. 거기 정비계획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다 줄 쳐놓고요. 또 정비구역도 나오지 않습니까? 줄을 딱딱 쳐놓으세요. 이제 정비계획도 나오고요. 그리고 정비구역까지 나옵니다. 정비구역이 나온다. 이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한 문제 출제한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묶어서 하나를 예상하셔야 돼요.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을 묶어서 한 문제. 자, 여러분들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 주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국가사업이에요? 주민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국가를 위한 사업이에요? 주민이잖아, 그죠?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는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아요. 개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개발하다가 중단되는 세타가 속출합니다. 그런 일이 왕왕 있었죠. 하다가 중단되면 그 지역은 부시다 말고 부시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전쟁터와 흡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왜 중단된지를 잘 분석해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 정책과 밀접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국가에서 부동산 방향을 좀 제시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중단자를 막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본 방침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 방침은 국가 정책 방향입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래서 중단 사태를 막자. 국가 방향이니까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것은 10년마다 수립을 하고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 방향을 잡아줬으면 기본 계획을 가지고 계략적 방향을 잡는다. 계략적 방향.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시흥시가 있다고 쳐봐요. 경기도 시흥시가 있습니다. 시흥시에 처음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갈 수 없어요. 정비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다 보니까 처음에 재개발할 거다 이 잡을 수가 없어요. 장기적 안목에서 시흥시에 정비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계략적으로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계략적인 방향을 기본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계획 가지고는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 결정이 되겠죠. 요건 누가 수립한다? 6인 중에서 군수가 빠집니다. 시장에서 끝납니다. 군수는 수립자가 될 수 없죠. 왜 군수는 수립할 수 없다? 6인 지역 중에서 군 지역이 가장 정비사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빈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은 계략적 방향이 필요치 않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에 수립을 합니다. 이렇게 수립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죠. 그리고 승인을 도지사가 하니까 얘보다 직급이 낮은 시장이 수립했을 때 승인 대상이죠. 그럼 이 시에는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대도시 시장은 승인 안 받을 거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승인 받을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잡았고요. 그럼 기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결정했다고 쳐봐요.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제 무슨 사업을 할 건데 재개발을 할 건지 재건축을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바로 정비계획입니다. 이건 구체적 내용. 구체적 내용이므로 사업의 명칭이 나와요. 재개발할 건지 재건축할 때 명칭이 나오고 또 사업의 면적이 나오집니다. 면적. 명칭과 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명칭과 면적이 나왔으니 이걸 토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정되는 거 아닙니까? 요걸 토대로 정비구역이 정되는데 아까 정비구역은 6인이 정한다고 그랬죠? 6인 써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특시, 특도, 시장, 군수 6인이 수립한다. 그래서 6인을 우리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부른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하면 6인을 뜻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비구역까지는 했어요. 그럼 정비계획은 누가 만들 거냐를 생각해 보자. 자, 우선 특별시, 광역시에 구청장이 있나요? 있죠, 그죠? 구청장 있고요. 또 광역시에 군수가 있나요? 있죠.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구청장도 있고 요 안에 군수가 있어요. 이걸 합들여 가지고 구청장 등 이렇게 부르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등은 요거 밑에는 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청장 등이라고 하는 하급자가 구체적 내용인 요 계획을 만들어서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신청에 의해서 얘네가 구역을 정한다. 그러나 요 사인이라고 할게요. 사인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정비계획도 만들고 본인 스스로가 정비구역도 정한다고 합니다. 사인은 본인이 계획을 만들고 본인이 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를 진행할 겁니다. 여긴 지우지 마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여기부터 쭉 진행할게요.